그 자기 내면을 독백하는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게 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시점을 한번 바꿔보면 됩니다. 3인칭 시점으로 바꿔보면 3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서술자가 밖에서 인물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쓰지 말고 그녀는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런 인칭을 주어 본다면 그건 자기의 주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바로 뒤에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한번 내보고 싶어가지고 버킷리스트 지어보고 싶어서 웹소설을 써봤었는데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계약이 돼버려가지고 결말을 내야 되는데 결론 짓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결말을 못 지어가지고 그래서 장편이 돼가고 있는데 혹시 결말 짓는 법 좀 도와주실 수 있나? 그리고 어휘력이 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어휘력이 많이 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같은 단어를 거의 그 4-5개 안에서 거의 한정돼서 많이 쓰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휘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그 소설이 끊임없이 결말을 짓지 못해서 한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제가 아는 제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딱 인터넷 소설을 쓰다가 그럼 결말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중단하고 숨어버립니다. 그 독자들은 계속 읽고 있다가 이게 그러다가 또 이제 그다음에 다른 필명으로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결말을 못 짓고 또 숨어버려요. 그런데 이 학생은 책임감 있게 끝끝내 지금 어떻게 해서든 소설을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소설의 결말은 이제 2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사람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목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집을 떠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뭘 이루고 싶다라든가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바로 이루면은 그건 소설이 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그걸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을 통과를 해가지고 목표를 성취하는 결말과 그 목표에 성취하지 못하는 결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게 목표를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는 결말, 이 2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좀 덧붙인다면 자기 목표는 성취를 했지만 자기의 소중한 무엇을 잃었다라는 그런 결말이 있다든가, 비록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더 소중한 어떤 것을 얻었다, 이런 결말이 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결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마르셀 프루스트가 단 한 권의 소설을 썼습니다. 결말을 못 지어가지고. 그래서 7편이나 썼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달쯤 전에 중국 작가 이엔 리앵커라는 분이 전대에서 강의하실 때 자기 마음속의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한데 쓰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그 형식이 자기를 찾아오길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플롯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돌아갈 수 없는 문, 플롯 포인트를 이렇게 설정해서 어떤 발단, 전개, 결말 이런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소설을 쓰실 때 어떤 그런 내용적인 면과 또 소설의 형식적인 면, 어떤 것에 중점을 당연히 둘 다 두겠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에 그 앤랭커가 왔을 때 제가 이제 대담을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앤랭커가 그 중국어로 질문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소설의 형식과 내용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설이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2번째는 소설이 이제 재미만 있으면 안 되죠. 소설이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의 재미와 의미, 이것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소설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재미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설의 형식이 먼저 중요하고, 왜 소설의 형식이 우선 그 소설을 읽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은 소설이 플롯이 흥미진진하다든가 아니면 소설의 문체가 사람을 좀 빠뜨린다든가
이런 소설은 문체가 너무 매혹적이라든가 이런 소설의 형식적인 면에서 먼저 우리가 소설을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의 형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설의 형식만 재밌게 읽었는데 이거 막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 제일 끝에 갔더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건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지금 굉장히 속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에서 물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내용이 결여된 어떤 주제의식이 결여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굉장히 실망감과 배반감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초반 강연에서 왜 소설을 쓰는가에 치유를 목적으로 소설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 대표 작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설을 통해 치유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은 그 작가들 중에서 저는 특히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작가의 소설을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감동적으로 읽었거든요. 제가 읽은 소설 중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소설이 어떤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 체험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에 겐자부로가 자기 이제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거든요. 오에 겐자부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그 뇌에 손상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 두개골이 이 앞에 두개골이 잘 다치지가 않아가지고 속에 있는 뇌의 일부가 빠져나왔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머리가 2개 달린 아이가 나온 거예요. 머리가 2개 달린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그러면서 이것이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결국은 식물인간밖에 산다고 하더라도 살기도 어렵고 산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엄청난 이제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자기 아이가 평생 동안 자기 짐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 이제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식물인간이 된다면 평생 자기 짐이 되는 건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오에 겐자부로가 굉장히 어떤 방황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방황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개인적 체험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이 오에 겐자부로와 똑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체험을 하는 그런 주인공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어떤 이 아이가 죽었으면 하는 그냥 내가 내 손을 더럽히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죽어버렸으면 평생 나의 짐이 될 텐데 그러면서 아이가 죽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방치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이제 피해 다니거든요. 그 주인공의 이름은 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제일 이제 그 어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살해 의지, 어떤 살해의 욕망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고민을 드러내면서 치열하게 그 자기의 경험을 소설로 써 나가죠. 경험을 소설로 써 나가면서 결국 거기서는 그 소설 속에서는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계속 그 아이를 수술을 하겠느냐 이걸 갖다가 절제하는 수술을 하겠느냐라고 의사가 물어봐요. 근데 수술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러면 막 비난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그 아이를 곧 막 죽어갈 것 같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이를 그 어떤 다른 의사에게 데려다 주면서 그 의사에게 의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죽을 수 있던 이렇게 이제 그 의사에게 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치열한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피해 다니는가? 나는 내가 보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보호하고 싶은 나. 끊임없이 거기서는 이제 그걸 아기 괴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 얘기를. 아기 괴물에게서 끊임없이 피하고 싶은,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나. 이 도망다니는 이 비겁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버려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치열한 탐색 끝에 결국은 그 아이와 공생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소설 속에서 나오고 실제로 이제 오에 겐자부로가 체험한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그 소설을 쓰면서 자기의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지식인으로서 또는 지성인으로서 어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근데 또 거기도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막 그리 방황을 하다가 오에 겐자부로가 그 히로시마에서 그 원폭 당했잖아요. 히로시마 현장을 취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게에서 그 히로시마에 가보니까 많이 원폭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 희망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치료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정말 인류의 공통된 끈이라고 하는 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런 아이와 공생을 하기로 결정한 그런 이제 그다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 소설을 씀으로써 이 오에 겐자부로는 그 이전 소설은요, 오에 겐자부로가 아주 좀 원색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소설들을 썼어요. 그리고 그냥 문체도 그냥 난삽하고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런 개인적 체험을 쓰면서부터 진실한 자기 진정한 이야기를 자기 탐색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문체도 정돈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자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자기 치유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오에 겐자부로 문학 세계는 개인적 체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로 나눠집니다. 개인적 체험 이후의 세계는 모두 다 자기 아까 그 아픈 아이와 공생하는 그런 과정을 쭉 소설로 써나갔거든요. 오에 겐자부로 같은 경우가 치유적 글쓰기, 소설 쓰기를 치유적 글쓰기에 이용한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바로 뒤. 강연 잘 들었고 저는 국어국문학과 서영아라고 합니다. 그 소설 쓰실 때 이제 많은 인물들을 설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소설을 쓰실 때 그 어떤 뭐 주인공이 되었던 다른 주변 인물이 되었던 그 인물에 쓰실 때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서 네, 그 부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 주변 저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감정이 이입이 되죠. 감정이 이입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그런 소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객관적인 그런 서술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와 비슷한 상황일 때는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여러분 질문 고맙습니다. 지금 임미란 교수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중간에 좀 앉으시겠다고 했는데 강의 열중하시다 보니까 끝까지 서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임미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